들으신 대로 윤석열 정부와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연설 내용과 전국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상임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광온 원내대표의 연설을 좀 들어봤는데 서두에 이제 강조를 했던 게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모아진 이 의견인데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도 사실은 어떤 맥락인지 되묻고 싶은 그런 내각 총사퇴, 총리 해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있지 않았다면 과연 이 시점에서 내각 총사퇴와 총리 해임 건의안에 관련한 의견을 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 사법 리스크가 연계되지 않았다면 이 시점에 그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다. 그래서 내각 총사퇴라는 민주당의 주장의 순수성이 의심된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내각 총사퇴 이 두 개 간의 논리적 연결고리가 전혀 없고 별개의 사안임을 민주당에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게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박광온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국무총리 해임안은 당장 오늘 제출을 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일단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예.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분입니다. 실제로 질문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했고요. 이분은 사실은 로펌과 공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산 축제를 하고 정관이익을 누리던 그런 법비라고 민주당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이분에 대해서 그래서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에 새로 임명한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전에도 병사가 박격포의 포탄에 의해서 죽은 사건을 은폐했던 의혹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고 또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그 네트워킹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혹을 지금 받고 있고요. 유인촌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동관 후보자도 이종관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 있었던 사태라든지 궁평 지하차도 사망사고라든지 예. 잼버리 사건 이런 거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무책임한 자세를 보였던 장관들에 대해서 그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구 사항이 워낙에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총리를 바꾸는 게 좀 급선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총리 해임안을 당장에 예. 해서 총리부터 바꾸고 그 다음부터 내각을 다시 뽑아서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멈추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정치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총리 해임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제출해서 예. 가결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결까지, 겁니다. 예. 숫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원내 절대 과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좀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연유에 의해서 총리 해임 건의안이 나왔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저희도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방금 전에도 내각 총사퇴까지 말씀하시면서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까지 공격을 하시잖아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부터 답변을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이 총리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도 왜 이 시점이냐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8월 31일에 느닷없이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또 구속영장 재청구가 임박했다는 상황적 인식 거기에 따른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 민주당의 토요일날 의총에서 내각 총사퇴와 총리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의견 자체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 막바지 즉 오늘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있고 또 21일이 됐든 25일이 됐든 그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거라는 예상하에 나온 강경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걱정 끝에 내부 단속을 위한 하나의 선전포고 정도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내부 단속을 위한 저희에 대한 외부에 대한 선전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뭐 내각 총사퇴라는 게 이제 야당의 요구 중에서도 이제 정치 역사를 봤을 때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그런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좀 이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의총에서 이 논의가 있었죠. 지금 당대표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당원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의총에서 논의를 해서 대정부의 투쟁을 강경하게 하겠다 이런 결론이 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게 내부 결속용으로 외부에다 이제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부가 결속된 거는 맞죠, 사실은. 당대표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는데 이 정당이라는 게 결속이 안 되면 그 정당도 아닌 거죠, 사실. 정당이 우리 민주당이 아주 결속이 된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기조를 바꾸고 인사라든지 이 시스템의 모든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그 총리를 교체하고 내각도 교체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이제 단식 19일째고 결국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건강이 악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박성중 대변인의 설명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6시 50분에 이제 비서실 직원이 이제 당대표 건강 상태 확인을 하러 들어갔는데 건강 상태가 워낙 안 좋았다. 근데 특히 탈수 증상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어제도 오후 3시 15분에 당대표 건강 상태를 이제 체크를 했는데 의료진이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의견 소견을 주셨고요. 근데 오늘하고 좀 비교했을 때 오늘은 이제 육안으로도 정신이 상당히 혼미한 상태였기 때문에 긴급 호송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고 바로 119로 호송을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 것입니다. 네, 정신이 상당히 좀 혼미한 상태였다. 박성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당 내부 상황이 오늘 아침에 상당히 좀 긴박하게 돌아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뭐 거의 출근하려고 준비할 때 저 6시 55분 정도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응급실로 119에서 실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당직하는 당직자가 그 대표실에 들어갔다가 상태가 아주 안 좋고 정신이 혼미해졌기 때문에 119를 바로 불러가지고 이송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장기 손상이 좀 우려가 많이 돼가지고 예. 장기 손상 전문 병원이 있더라고요. 녹색병원이라는 데로 지금 이송을 아까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도착했을 거로 보입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응급실에서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을 이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 최고위원 긴급 당무집행회의하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고요, 아침에. 예.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원내는 원내 회의를 따로 열었는데 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로 이렇게 아침에 좀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어제도 이제 119에서 이제 출동을 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절대적으로 단식을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그냥 네. 돌아간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어제 의원들이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이제 팻말도 들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뭐 어제나 그제나 대화가 좀 불가능할 정도로 좀 상태가 안 좋아졌던 건가요? 제가 지금 월수금마다 이제 최고위원회에 배석을 해야 돼서 가는데요. 예. 월요일,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이 의사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큰 문제가 없어서 잘 버티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목요일 저녁부터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보니까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지시고 거의 뭐 의사표현도 하기 힘든 정도 상황이 됐는데 예. 지금 월요일이 되고 보니까 거의 뭐 정신이 혼미해져서 의학적으로는 의식불명 상태는 아니지만 예. 사실 의식불명 상태로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의사표시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됐습니다. 단식이 어떻게 중단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지금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서 단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단식은 중단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병원에서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영양 공급이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장기 손상의 우려에 따른 어떤 회복 이런 것들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몸 안에 곡기가 들어간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로서 단식은 일단락됐다고 보고 그 이후에 뭐 더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을 이렇게 되면서 중단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뭐 확정된 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식을 이제 이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장기 손상 전문 병원으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장기 손상의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단식을 계속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예. 아무리 의지를 표한다 하더라도 지금 병원에 입원된 상태이고 저 상황에서 지금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단식은 사실상 이제 중단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속보를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일찍 전해드렸고 그 이후에 나온 속보는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시기가 참 오묘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때는 없었던 총리 해임이니 뭐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이거 왜 하는지 이 단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소환 통보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는데요. 그렇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할 수는 없다. 이런 원칙론을 한동훈 장관이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 입장, 또 검찰 입장, 또 국가 행정을 이끌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떠한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행정 집행에 대해서 예외를 둔다거나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당연히 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단식이라는 것이 사람의 목숨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 인정이라고 하는 어떤 상식과 좀 멀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 것도 예.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대로 어떤 목적을 갖고 사법 처리 절차에 앞서서 뭔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한동훈 장관 입장처럼 이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예외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검찰에서 결국 영장 청구를 예.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영장이 오늘 내일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됐었고요.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이제 속보 들으면서 영장 청구 시점에 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에 원칙대로 이제 밀어붙였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 뭐 원래 영장 청구하기로 했다면은 자기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한동훈 장관께서 지금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외를 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다만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냐 그거를 되묻고 싶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냐면은 1심 재판부가 판사 사찰과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감찰 방해, 수사 방해가 있었다. 그래서 징계는 정당했다. 이렇게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예. 2심 판결이 진행 중이죠. 법무부가 지금 그 소송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1심에서 승리했던 변호사들 다 자르고 자기 말 잘 듣는 변호사로 교체한 다음에 지금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불성실하게 소송을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재판관이 화가 나가지고 직접 증인 신문을 할 정도로 법무부가 불성실하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법무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편에서
야당만 탄압을 하고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김건희 고속도로 의혹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수사에 나섰다면은 이런 신속하게 엄정하게 법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죠. 그렇지만 정작 힘 있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거악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거악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으면서 야당과 야당 대표와 언론과 노동조합만 이렇게 수사를 하면은 그것을 국민들은 탄압이라고 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그래서 잣대가 뭐 공정하지 않다. 민주당이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이제 또 국회 시간표가 있는 거잖아요. 표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시간표대로라면 표결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요청이 보고가 되면 예.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박강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하고 오늘 만약에 보고가 됐다고 한다면 9월 21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예. 딱 72시간 이내가 되겠죠. 예. 24시간 이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21일 날 표결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도 25일 날 본회의가 또 예정돼 있는데 예. 그날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1일에 본회의가 있고 25일에 또 본회의가 있으면 예. 21일에 보고가 된다고 한들 72시간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국회법 규정을 좀 잘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예. 오늘 만약에 보고가 된다면 21일에는 가부간에 뭐 표결을 하든 뭐 가부간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중요한 건 21일이든 25일이든 추석 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추석 전에 이 표결이 이루어진다는 거 민심엔 또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요새야 뭐 추석에 온 가족이 많이 모이거나 하는 게 전보다는 예. 줄었다 하더라도 명절을 앞두고 어떤 큰 정치적 이슈가 있으면 변곡점은 되니까요. 그렇죠. 예. 민심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그 부분을 잘 볼 거예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거를 표결이 성립되게 할 거냐, 아니면 성립을 해서 가결을 할 거냐, 예. 부결을 할 거냐.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는 민심의 향방에 대한 민주당의 판단에 근거해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상황까지 간 것은 예. 지난 2월 27일에 있었던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무리하게 부결시켰던 전략적 실패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점은 제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박광훈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의 나쁜 정치다, 올감이다라고 하면서 부결이 되면 방탄의 길, 가결이 되면 분열의 길 이렇게 될 거라고 노리고 올가미를 씌운 거지만 우리는 여기에 걸려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민주당 분위기는 지금 뭐 부결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전망들이 많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권과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죠. 왜냐하면 가결이 되는 순간 우리가 뭐 다 나서서 가결한다 그러면은 사법부에다가 안 좋은 사인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장 심사하는데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부결시키면 또 방탄정국이라고 방탄정당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이제 꽃놀이 패이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딜레마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이 건을 통해서 내부 분열이 심해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비회기 중에 청구를 하면은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일부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물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검찰이 또 원하는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출구 전략이라 이거죠. 사실은 영장이 청구됐을 때 저는 기각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게 영장이 기각이 돼버리면 검찰의 수사의 정당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예. 윤석열 정권에도 크나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그냥 부결을 해서 예. 방탄 프레임으로 씌우고 그냥 그대로 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수월한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검찰이 내심 부결을 바란다는 저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뭐 대장동에서부터 뭐 백현동 쌍방울 다 했지만 제대로 된 증거는 없고 예. 계속 진술 번복되는 그런 진술만 가지고 기소를 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올감이라고 표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죠. 네. 제가 바로 즉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검찰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2월 27일 날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했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전략적 실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 안 했느냐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회기가 계속 진행되도록 임시국회 계속 열고 3월 1일 날도 임시국회를 열고 그러면서 비회기 기간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은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 의도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주장을 하셔야죠. 맞아요. 따라서 그 과거에 방탄 그 예, 프레임은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전략적 실패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꽃놀이 폐기에 걸렸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그 말씀 드리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의 의도는 그렇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전략적 실패는 맞아요. 예. 그 의도든 뭐든 간에 그런 상황을 제공한 것은 이러한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가진 분을 당대표로 뽑은 민주당의 결정이에요. 그거를 검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검찰은 의혹을 받는 사람, 기소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게 임무입니다. 공무원이에요. 예. 자꾸 정치하는 집단으로 매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당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사법 리스크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먼저 성찰을 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두 분의 공방을 근데 여기서 좀 멈추도록 한 하고요. 말씀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당원 77.77%가 예. 우리 당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성찰할 수는 없고요. 그 사법 리스크는 대법원에서 예. 최종적으로 판단될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심으로 모여서 뽑힌 당대표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이 이제 만약에 종결됐다고 하면 그 단식의 정치적 의미도 지금쯤에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박강원 원내대표도 우리가 지혜롭게 확장적 단합의 길로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만 딱 들여다보면은 어쨌든 단식 이후 민주당이 분열보다는 단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이 있거든요. 저는 포장된 단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식이라는 엄중한 상황 앞에서 어떠한 반대 의견도 낼 수 없는 민주당 내부의 상황을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보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생각이 다른 분들, 생각이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 단식 하나로 해서 단합을 하는 건 맞는데 결국은 그것이 민주당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예. 어쨌든 뭐 지금 표결까지 지금 국회 일정표가 어떻게 짜여질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 또 건강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확정이 돼서 이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결국 논란 끝에 김태후 카드를 꺼냈거든요. 이건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주 충성한다. 정말 사람에 충성하는 정당이다. 이런 거 보여줬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한 거는 정말 반헌법적인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사법부에서 1심, 2심, 3심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 내림으로써 저 직을 박탈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 사익을 위한 자기가 비리 혐의에 놓였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1심, 2심, 3심에서 이분은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 판결이 확정 판결이 있은 지 3개월 만에 그것을 특별 사면을 통해서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께서 저렇게 밀어붙이는데 공천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 김태우 구청장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39억 원의 세금이 들여서 하는데 다시 그 원인 제공자가 후보로 나서는 경우는 예. 처음이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주민들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닌가, 국민을 정말 우습게 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심판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있을 거라고 예.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도부도 김태우 카드를 꺼렸는데 결국은 윤심 아니냐, 용산의 뜻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하고는 다르죠. 애초에 저희 당원 당규상에 어떤 규책 사유로 인해서 저희의 규책 사유로 인해서 선거가 다시 치러질 경우에는 공천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공천도 상당히 비중 있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김태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사법적인 판단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익제보자라는 틀, 법제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법의 빈틈에서 나온 유죄 판결을 봤기 때문에 사면 복권 결정이 있었다.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여당 입장에서는 김태호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적으로 온당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천이 된 거다 이렇게 보고 뭐 대통령의 뜻에 따라 뭐 그렇게 됐다. 뭐 상권 분리에 유예된다 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과합니다. 그 얘기 하실 거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고 다 끝났는데도 재심 판결 생각하고 문재인 정권 때 사면 복권 추진했었던 그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그 말씀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예. 물론 강서구청장 한 곳의 선거긴 하지만 뭐 문재인 정부 심판 대 윤석열 정부 심판 프레임이 이렇게 짜여지면서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선거입니다. 대진표가 짜여졌으니까 두 후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와 관련된 재판 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제가 강서구청장직을 박탈당하게 된 이유에는 이 과정만 보더라도 정말 신속하게 2심, 3심을 처리하는 최강욱, 조국, 울산 사건과 달리 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형평성에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내용 면에서도 조국이 유죄면은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조국이 범죄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한 자체가 범죄라면서 저를 먼저 확정 지어버리는 것은 분명히 상식에 어긋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 동안의 독성과 퇴행에 대한 심판입니다.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입장하게 만드는 공천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후보자가 다시 반칙에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공천을 받는다면 그 후보자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네, 김태우 전 구청장이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전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요. 왜냐하면은 김태호 전 구청장이 유죄가 됐으면 그게 유죄인 거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유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그 공익 제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청와대 감찰반원 직을 이용해서 자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셀프 승진을 해가지고 거기 5급 사무관 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업자들 건설업자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그 유착 혐의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압박을 해가지고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어서 그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기밀을 이렇게 막 누설을 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가 유죄면은 김태우가 유죄인 거지 왜 그렇게 논리를 전개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총선의 전초전이다 이렇게까지 불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에서 서로 총력전을 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총선 얘기도 이제 나오는 김에 정치권 주요 인물의 호감도 조사가 또 주말에 나와서 화제를 모았는데 순위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그래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왔어요. 2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표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약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이 원희룡, 이낙연, 안철수 이 순으로 나왔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저 결과 보고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4번째 하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 아마 지금 국민들의 눈에는 오세훈 시장이 행정과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한 업적들을 조금씩 쌓고 있고 그것이 좀 드러난다고 봅니다. 중간에 10년 가까운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단절될 측면이 있었는데 21년도에 다시 서울시장직에 복귀하면서 2년이 넘게 지나갔기 때문에 예. 그 과거에 서울시장 하셨던 것까지 중첩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도도 여전히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오세훈 시장하고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예. 역시나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그 캐릭터가 아직 국민들에게 먹히고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야권에서 보면 김동연 지사가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약진하는 그 원인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김동연 지사. 예. 김동연 지사는 뭐 저 여론조사를 봤을 때 비호감하고 호감 같이 조사한 거지 않습니까? 예.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비호감도가 낮기 때문에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 이유는요. 지금 기후동행 카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6만 5천 원 가지고 무제한으로 서울시 교통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이런 민생을 생각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이것을 인정한 거로 보여지고요. 이게 아무리 정치 뭐 대권 행보라고 이렇게 예.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은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이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좋게 평가한다는 얘기를 꼭 우리 민주당에서도 네. 우리 민주당에서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 중요하다는 이런 깨우침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분들 다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높더라고요. 이걸 좀 새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대변인, 조승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